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의 망기자입니다. 오늘은 찬이 전지훈련 취재를 간 관계로 저 혼자 ACL 8강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ACL 8강에서 갑자기 현대가 더비가 성사되면서 관심도가 부쩍 올라간 것 같은데요. 조별리그부터 16강까지 7경기 기록을 비교해보고 최근 전력은 어떤지, 뭘 주목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8강전 대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과 같이 서아시아에서는 아랍에미리트의 알 와흐다와 사우디의 알 나스르가 격돌하고요.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이죠. 이란의 페르세폴리스와 전통 강호 사우디의 알 힐랄이 맞붙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라올 팀이 올라왔다고 보여지는데요. 서아시아는 아무래도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가 우리와 좀 멀잖아요. 그렇더라도 참가하는 한국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발 정도는 담그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짧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알 와흐다에는 이명주가 속해 있습니다. 과거에 포항과 서울에서 뛰었던 국가대표 선수여서 많은 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이명주가 9월 말 커뮤니티 등지에서 갑작스러운 입지 불안설 그리고 국내 복귀설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9월 26일인가요? 포르투갈 윙어 파비오 마르틴스라고 이 선수가 브라가에서 알 와흐다로 이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명주가 선수단에서 어느 정도 밀려난 것은 맞습니다. 리그 선수 등록이 안 되는 굴욕을 겪었는데요. 최근 리그 2경기인가요? 명단에서 아예 빠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은 또 다릅니다. 아침에서 여전히 뛸 수 있는 상태, 등록이 된 상태이고요. 이번에도 사우디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감독이 이명주 아침에서의 능력을 어느 정도 높이 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명주는 지난 아침 7경기에 모두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을 했고 1개 도움을 올리는 활약으로 팀의 8강 진출을 뒷받침한 바가 있습니다. 등번호는 살짝 바뀌었다. 포항 알라인 아산 시절에 전매특허 등번호가 29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27번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유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27번을 달고 8강전 이후부터 아침 경기에는 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계약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연말에는 아마 거취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볼만찬이 열심히 팔로우 하겠습니다. 이 경기에는 지난 A매치에서 한국 상대로 득점한 선수죠. 오마르 카르빈, 하르빈인지 카르빈인지 이 선수가 이명주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뛴다. 이 팀의 에이스다. 이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열리는 페르세폴리스와 알 힐랄의 경기. 알 힐랄에는 전 국가대표 수비수죠. 장현수가 뜁니다. 장현수는 2019년 입단 첫 해 알 힐랄의 챔스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로 부동의 센터백으로 활약 중인데요. 올해 챔스 7경기에 모두 출전을 했습니다. 알 힐랄 전력이 공격수들 그대로 있고 하지만 우승 시즌과 비교할 때는 다소 떨어진 감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16강전에서 또 다른 이란 팀이죠. 에스테그라를 2대0 무실점으로 승리를 했고 이 경기에 장현수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 페르세폴리스가 지난 시즌에 울산에 밀려서 준우승한 팀인데 서아시아가 국가 중에서는 지금까지 최다 득점 7경기 15골 화력이 좋은 팀입니다. 알힐랄이 홈 2점을 누려서 공격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아시아를 쭉 보면요. 최근 카타르가 이제 내년 월드컵 개최국이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리그였는데 카타르보다는 사우디 강세가 눈에 띕니다. 2019년에는 8강에 3팀 배출했고 작년에 2팀, 올해도 2팀입니다. 잘하면 준결승이 사우디 팀들 간의 맞대결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한 팀은 결승전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란도 잘해주고 있지만 페르세폴리스가 조금 잘하는 감이 있고 사우디는 전체적으로 조금 패권을 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올 시즌 기준 K리그가 확실히 좀 호령하고 있습니다. 최근 꾸준히 한국이 잘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작년 울산이 우승하긴 했지만 8강에 3팀을 배출한 게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는 사실 힘을 크게 못 쓴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올해는 다릅니다. 전북과 울산과 전북 이 두 강호가 8강에서 맞대결 펼치고요. 포항도 위로 올라와서 나고야와 한일전을 펼칩니다. 준결승전이 K리그의 집안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하나입니다. 포항이 나고야를 잡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포항과
나고야의 프리뷰로 넘어오겠습니다. 포항과 나고야는 2009년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2009년 아챔 우승을 했습니다. 당시 파리아스 감독 체제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결승전에서 김영일, 노병준이 아마 득점한 것으로 얼핏 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의도치 않게 아챔과는 살짝 거리두기를 해왔습니다. 나고야도 2009년 대회에서 깜짝 준결승 진출을 한 이후로 아시아 무대에서는 성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양팀 모두 12년 전을 떠올리면서 지금 부활을 노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올해 나고야 쪽이 조금 더 기세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팀은 직접 비교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별리그에서 같은 조에 속했거든요. 당시엔 나고야가 1승 1무 5위를 점했고 결국 나고야가 조 1위로 16강에 올랐고요. 포항은 2위로 뒤를 따랐습니다. 방콕에서 모여서 열렸었는데 현장에 간 포항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 포항이 첫 대결에서는 신강훈 퇴장으로 좀 말려서 대패를 한 감이 있지만 나고야에게서 참 까다롭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공격으로 가는 과정에서 답답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나고야가 16강전에서 K리그 팀이죠. 대구를 4대2로 역전승을 하면서 올해 여러모로 A실에서 많은 골을 넣는 그런 화력이 좋은 팀이라는 인상이 강한데 작년에 J리그에서 나고야가 최소 실점을 하면서 깜짝 3위 그걸로 9년 만에 ACL 진출권을 따냈거든요. 기본적으로 수비가 되는 팀이다 라는 점을 확실히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관건은 포항이 나고야 수비진을 뚫을 수 있느냐에 맞추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포항의 스쿼드 컨디션을 볼 때 살짝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팀 내 비중 1위라고 저는 여기고 있는데 골키퍼 강현무가 빠진 게 결정타라고 봅니다. 백업 골키퍼들이 리그에서 살짝 헤맨감이 있지만 이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광주전에서는 조금 더 좀 나은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고야는 또 다른 스타일을 지닌 팀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마 포항 골키퍼들도 대구와 나고야전을 다시 분석을 했을 텐데 이 경기에서는 나고야가 뚝딱 측면 크로스로 뚝딱 전진 패스로 뚝딱 골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봤을 겁니다. 특히 이날은 ACL 데뷔전이었어요. 근데 폴란드 현역 대표인 야쿠브 스비에르초크가 헤트트릭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 팀은 지금 스비에르초크뿐만 아니고 소마유키, 카케타니 요이치로, 야마사키 료고, 마에다 나오키, 마테우스, 이나가키 사치 공격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항이 지금 딱히 지금 타시가 사실상 전력 외 선수로 분류됐다는 점 볼 땐 공격 옵션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 말은 전반 잘 버티고 후반 중반까지 잘 버텨도 후반 중반에 나고야가 로테이션을 통해서 포항을 한 번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 김기동 감독이 힘 대 힘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요. 어쨌거나 실점할 상황을 상정하고 경기를 끌어가야 하는 분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항도 결국은 언젠가는 득점을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지금 남은 자원 중에서는 가장 득점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임상엽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임상엽 혼자서는 약간 벅차기 때문에 이승모라던가 아니면 광주전에서 약간 미친 활약을 했던 이호재가 다시 한번 호재를 일으켜주면 금상첨화. 여기에 권기표 선수가 사실 전반기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아챔 가서 눈도장을 찍은 케이스거든요. 아챔에서 다시 한번 눈도장을 찍기를 아마 바랄 것 같고요. 고영준이 됐든 이날 부상 기나긴 시간 부상 회복한 다음에 이날 데뷔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호남이 됐든 누군가가 영웅이 돼야 포항이 확실히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가 더비는 변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결장 공백을 최소화하라. 이게 두 팀의 공통 숙제인데요. 우선 두 팀이 자랑하는 준족이죠. 부스터들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북 문선민은 입대 이전에 받은 ACL 카드 징계가 이날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된 바로우와 함께 문선민까지 빠지면서 전북 특유의 속도감 있는 측면 공격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빠툼과의 16강전도 돌아보면 공격 슈팅은 많았지만 어쨌거나 측면을 부수는 어떤 스피드가 좀 떨어져서 애를 먹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문선민이 이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 큰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송민규가 있지만 이란 원정 다녀왔습니다. 뭐 많은 시간 뭐 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00%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기 조금 쉽지 않습니다. 뭐 다른 국가대표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다는 말은 아무래도 베테랑 황교원이 해줘야 할 일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윙어를 빼면 다른 포지션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력은 유지할 수 있는 팀이 전북이고요. 울산은 팀 내 리그 최다 득점자죠. 이동준이 국대에 차출됐다가 햄스트링을 다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경기 간격을 고려할 때는 살짝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요. 기존 부상자 중에선 이청용, 원두재, 김태환 빠져선 안 되는 선수들인데 부상 회복이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전북전 복귀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선수 역시 불투명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동준, 김태환의 홍철 선수는 대표팀 경기에 강행군을 소화했습니다. 결국 울산의 관건도 측면 문제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쏠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에선 측면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ACL만 놓고 보면 두 팀이 지금까지 보여준 색깔은 확실히 다릅니다. 전북은 가와사키, 대구 이 두 팀이 지금 탈락을 한 상태인데 그래서 남은 팀들 중에선 팀 득점 1위입니다. 구스타포가 8골 넣으면서 대단한 활약을 펼쳤고요. 반면 울산은 클린시트 1위입니다. J리그 1강이라는 가와사키 상대로도 16강에서 무실점 결국 승부차기 끝에 8강에 진출했거든요. 그만큼 단단한 축구를 하고 있다. 이런 기록만 놓고 볼 때는 전북의 창과 울산의 방패 대결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LC를 떠나서 최근 리그 맞대결 현대가 더비를 감안하면 홍명보 체제의 울산 선수들이 전북 상대로 충분히 자신감을 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전주에서 4대2 승리를 통해서 전북 포비아를 극복해냈고요. 그 전후 두 경기에서도 0대0 이기진 못했지만 실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이 더 이상 스스로 무너지는 팀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3경기에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9월이었죠? 0대0 무승부가 전북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날 경기 돌아보시면 울산이 경기를 잘했는데 결국은 0대0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북 입장은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너네 잘하는 거 인정해. 너네 좋아진 거 인정해. 근데 어디 한번 뚫어봐. 근데 결국 못 뚫었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올 수 있다. 전북이 홍정호, 송범근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지키려고 한다면 울산이 뚫기는 살짝 힘들어 보인다. 더군다나 이동준도 없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도 팽팽한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그날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두 경기가 다 열립니다. 그래서 2시에 포항과 나고야전을 보고 바로 7시에 전북과 울산전 두 경기를 다 챙겨야 합니다. 부디 승부차기 없이 칼퇴하기를 좀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